페라는요, 1961년 8월 5일 영국 길포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영국 여자예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제 일 때문에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딸이랑 또 다른 나라에서 몇 달 동안 살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란 거야.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페라는 여행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방 여행사에 취업을 합니다. 워낙 이렇게 활발하고 친구가 많았던 페라는 회사에서도 동료들하고도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만난 한 남자랑 사랑에 빠지고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1981년이었어요. 페라가 이제 20살이 됐을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우리 이민 간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미국 서부 영화를 되게 즐겨보셨대요. 농담식으로 내가 만약에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면 난 텍사스로 갈 거야 라고 말하시기는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평소에 페라가 이제 부모님이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데 우리 롱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같이 미국 텍사스 휴스턴으로 넘어와요. 미국에 넘어온 이제 페라 여전히 여행이나 뭐 이런 항공사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안 돼서 능력녀야. 아메리칸 항공사 거기에 이제 지상직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남부 텍사스의 액센트 중에 갑자기 You joking? 이러면서 약간 그 영국 액센트가 항상 어딜 가든 되게 튀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페라가 얘기만 하면 누구야? 영국에서 왔어? 하면서 페라한테 관심도 굉장히 많고 또 페라가 성격이 좋으니까 또 여기서 미국에 와서도 금방 2주도 안 돼서 취업하고 또 이 안에서도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같이 공항에서 당시에 일하던 남자 로버트 프라타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로버트는 페라보다 4살 연상으로 원래 뉴욕 롱아일랜드 뉴요크 출신인데 페라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 텍사스 살아보고 싶다 해서 텍사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잘생긴 남자였어요. 근데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몸도 막 엄청 근육질에 사람들한테 싱글싱글 웃으면서 되게 잘해줘. 그러니까 페라한테도 상냥하게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라가 로버트를 보고 약간 하트가 뿅뿅하게 된 거야. 당시에 공항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이 말하기를 로버트가 운동을 엄청 좋아했다. 몸이 되게 좋아요. 공항 안에서도 뭐 유리문이든 거울이든 아무튼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주는 뭐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대요. 자기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로버트한테 페라가 막 좀 빠졌잖아. 그러니까 동료들이 페라야, 로버트는 아니야. 엄청 바람둥이야. 너 여기 공항에서 지금 몇 명이 로버트한테 빠졌다가 못 나왔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알고 보면 그렇게 나이스하지도 않대. 조심해. 로버트는 진짜 아니야. 하면서 진심으로 페라를 걱정해준 거야. 또 외국에서 왔잖아. 외국인이잖아. 같은 영어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페라는 로버트만 보면 눈에 하트가 뿅뿅했어요. 덕분에 공항으로 출근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로버트가 회상하기로 자기는 그 당시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있었다. 근데 페라가 자기한테 항상 이렇게 잘해주고 자기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와서 같이 운동하자고 하고 하니까 점점 제 마음속에서 페라가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가까이서 두근두근 같이 일을 하다가 결국 영국에 있었던 약혼남하고 파혼을 하고 완벽에 가까운 그 남자 로버트와 1년 연애를 더 하고 그 끝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영국 남자친구랑은 뭐 파혼을 했어. 모르지 뭐 영국 남자친구도 마음이 떴을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결혼해서 이제 곧 첫째를 가져요. 첫째를 갖게 되면서 그 남편인 로버트가 직업을 바꿔요. 퍼블릭 세이프티 오피서라고 그 미주리시에 있는 경찰서에서 공공안전관리자? 경찰 일도 하면서 소방관 업무도 같이 보는 그런 직업으로 일을 바꾸게 돼요. 지금은 이 직급이 없어졌대. 근데 아무튼 당시에는 있었어. 1990년도에는 막내딸 엠버까지 출산하면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자, 그리고 1994년이 돼요. 이제 영국 출신의 메리는 33살이 됐고 이제 새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11월 9일 그날은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머리 헤어컷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원래 평소에는 애들이 이제 막 어리잖아. 그러니까 미용실 갈 때도 다 데리고 차에 태우고 미용실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머리 받는 동안에도 애들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맨날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남편이 애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갔기 때문에 모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을 즐기고 있었어요. 랄랄라 미용실 가서 헤어컷 받고 이제 시간 보니까 저녁이 다 되는 거야. 애들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에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 당시 이제 페라의 앞집 사는 이웃은 창밖을 이렇게 무심코 봤다가 자기 집 게라지에 파킹하는 페라의 차를 이제 창밖으로 이렇게 봤어요. 집에 오나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팍 하고 큰 소리가 빵 나더니 그 여자 비명소리가 깍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또 한 번 팍 하고 큰 총소리 같은 게 났어요. 바로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페라가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이 바로 911에 신고를 해요. There's a shooting. It's an ambulance. He's down. So there's still a person out there. There's a black gentleman. He's got a black shirt and a black pants. She's been shot 2 times or 2 shots. A black man just got in the car there, but it was a silver car, I believe. Small Toyota. About 6 years old. About 6 years old. It could be a Honda. It could be a Honda. 이 당시에 베라 부모님이 가까운 데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베라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딸은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헬기로 이송이 되고 부모님이 차로 뒤따라가는데 괜찮을 거라고, 치료받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막 달려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베라의 상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요. 결국 머리에 2번의 총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눈도 못 감고 그렇게 간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베라의 눈을 이렇게 감겨주면서 아버지가 막 정신없이 막 흐느끼시다가 아빠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 새끼 어딨어? 였어요. 아버지가 말하시는 그 새끼는 누구일까요? 베라의 남편 로버트 프라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마치 슈퍼맨 같은 남자였어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완벽남이었어요. 일단 직업, 우리 시민들을 다 화재와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멋진 남자. 거기다가 외모도 상당하고 자기 관리도 엄청 잘해.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운동 열심히 하고 너무 몸매, 외모 다 모든 게 완벽했어. 그리고 동네에서 이웃들이 뭐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아우 드세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번쩍번쩍 들어다줘. 맨날 집 보면 애들이랑 까르르 마당에서 완전 애들 바보야.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남편이 존재할 수가 있냐. 다들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유니콘 남이었어. 심지어 기억나세요? 같은 공항에서 일하던 여직원들이 로버트 멀리하라고, 쟤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조언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랬던 여직원들도 저거 봐라, 로버트가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다니더니 널 만나고 바뀐 것 같다, 결혼하더니 완전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고, 너무 부럽다고 다들 막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런 로버트에게 어두운 비밀이 하나 아니고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뭐 이런 거 알죠? 로버트도 거의 50가지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많이 어두워. 밖에서 보면 세상 스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집 현관문 닫히는 순간부터 굉장히 권위적인 거야. 그리고 언제부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 촉이, 이제 베라가 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신 혹시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나 뭐 따로 사귀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나 안 그래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 우리 오픈 릴레이션십, 오픈 매리지 할래? 한국에서는 다자 연애라고 하나요? 근데 다자 연애라기에는 여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다자 결혼? 뭐냐면 마음을 주는 건 안 돼. 누군가랑 사랑에 빠지는 건 안 되는데 육체적으로 거시기 뽕짝은 서로 동의하에 다른 사람이랑 할 수가 있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도 오픈 매리지인 거 혹은 오픈 릴레이션십인 거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내 와이프나 내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돼. 미리 나 얘랑 오늘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거시기 뽕짝하러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서로의 동의하에 거시기 뽕짝을 하는 거지. 육체적 관계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고 그게 모두가 다 동의한 거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문제는 여기서 로버트는 그 오픈 매리지를 하는데 거기에 베라까지 포함이 되어야 돼, 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셋이 넷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에 베라도 포함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했어. 그래서 베라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베라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이라는 게 베라한테 너무 중요했어. 이것 때문에 이혼해서 아이들을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싫은데 일단 알겠다고 했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역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베라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나는 안 낄래,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하니까 에휴, 너는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마치 베라가 어디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라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계속 남편한테 상냥하게 굴고, 뭔가 자기가 자꾸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성형수술까지 감행을 해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대. 남편이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바꿔보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라한테 로버트는 계속 너는 진짜 재미가 없어, 넌 재미없는 여자, 막 이런 막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대놓고 바람을 피고 해도 이제 베라가 그냥 다 넘어가고는 했어요. 솔직히 이것만 봐도 아니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아, 왜 이걸 참고 살아, 막 이렇게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3명, 4명 막 이런 것까지도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근데 점점 외도의 빈도가 잦아지죠. 그리고 그 취향의 요구도 선을 넘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봐요. 화장실 이런 거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 그리고 먹는 것도 좋아해. 입냄새 어떡할 거야? 아니 물론 사람이 다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서 사실 나도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각을 잘해라. 근데 존중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거는 근데 이렇게 하드코어한 거는 최소 결혼 전에 알려야 된다고. 안 그래요?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 괜찮겠어? 아니면은 평생 계속 그 취향을 나만 갖고 있던가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않고. 이혼 사유 되지 않나요?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이혼 신청을 합니다. 새 아이의 그 풀 양육권과 함께 이제 이혼 신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양육권을 다 가져와야 되니까 이 이혼 사유에 뒤틀린 성적 욕망,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 굉장히 자세하게 페라가 적어요. 이것 때문에 로버트가 단단히 화가 났어요.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해서? 아니면 와이프가 애들 양육권을 다 가져간다고 해서? 아니요. 그것보다 아니 이혼 사유에 왜 내 성적 취향을 왜 적냐고. 나 아메리카 완벽 스윗 모범남인데 그걸 왜 거기 적냐고. 내 직업 뭔 줄 알아? 나 우리 동네 경찰이야. 그런 거는 다 나중에 이거는 퍼블릭 레코드 돼가지고 검색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로버트에게는 완벽해 보이는 외모, 완벽한 직업, 이런 행동, 이런 나의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내 이미지가 와르르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신청을 하고 이제 따로 살거든요. 근데 막 주변에 막 자기 친구들한테 막 사람들 동료들한테 애들 엄마를 막 욕을 하고 다녔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도 베라한테 막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것 때문에 베라가 약간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나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설마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내가 애들 엄마인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재판이 있기 5달 전의 일이에요. 그냥 페라가 그 안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떤 웬 마스크를 쓴 괴한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애들 셋 다 당시에 집에 있었어요. 근데 페라한테 전기 충격기로 공격을 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페라가 911에 신고를 합니다. 페라는 이게 들어온 사람이 남편은 아닌데 뭔가 남편이 시킨 짓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경찰들한테. 그 경찰한테는 로버트가 동료 경찰이잖아. 그 경찰들도 거기서 약간 동의했대. 로버트 짓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체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직장에서 경찰서에서 마주치면 야 로버트 와이프 욕 좀 그만해. 와이프 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었대요. 할 수 있었던 게. 자, 그리고 이런 괴한의 전기 충격기 사건이 있고 4개월이 지나요. 이혼 재판이 3주 남았을 때 페라는 미용실에 갔다가 집 게라지에서 파킹하고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괴한한테 머리에 총을 2번 맞고 사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짓일까요? 아버지가 찾았잖아요. 그 남편놈 어디 갔냐고. 자, 그럼 남편은 어디 있었냐? 애들 데리고 교회에 있다가 일단 남편은 그 집에 페라가 쓰러지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집에 도착했어요. 경찰이 다가와서 당신 와이프 총에 맞았다. 여기 병원으로 이송됐으니까 너 거기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고 로버트가 하는 말이 살았어? 죽었어? 애들 데리고 가야 돼? 엄마한테 굿바이라고 인사해야 된다고 얘기 지금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살아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이게 아니라 무슨 기자처럼 무슨 팩트 체크 중인 것처럼 살았어? 죽었어? 애들 데리고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모두의 눈에 로버트는 슬프지도 않아 보이고 뭐 놀라지도 않아 보이고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누가 봐도.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 아무리 막 이혼 소송 중이고 그래도 새 아이 엄마 내가 10년이나 같이 살았어. 총에 맞아서 쓰러졌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머리에 총을 맞았어. 그럼 죽기 전에 빨리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 말하는 중에 배고픈데. I'm hungry. 라고도 얘기를 해서 들은 사람이 있대,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한 말이에요. 누가 봐도 수상하죠, 로버트가. 불과 몇 달 전에 괴한이 침입했을 때 남편 짓인 것 같다고 경찰한테 얘기했죠. 경찰이 저기 혹시 차 좀 한번 봐도 돼? 차 본네트 안에는 연락처들이 적힌 수첩과 함께 현금 1,000불이 담긴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은 뭐야? 그랬더니 카펫을 새로 사려고 자기가 여기다가 넣어놨대요. 1,000불을. 경찰이 로버트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요. 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죽을 당시에 그리고 그때 시간에 자기는 온종일 교회에 있었다. 애들 셋이랑 다 같이. 그리고 교회 사람들 다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몇 시간 동안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romance and affection in our marriage. It was more like I loved her.
I provided for her, took care of her and everything, but I guess we just weren't in love with each other, able to handle it and just told her, look, cope with it. What's the big deal? We don't have the best marriage, but it's far from the worst. Hit your wife enough to kill her. Nobody I can think of. Little happens out there, I know that for a fact. Your wife is shot out of the clear blue. That shot was taken from her for no reason. Check her lifestyle. She went out clubbing a lot, got a boob job, flaunted a lot. 여러분, 이게 그 성형수술이에요. 페라가 자기가 남편에게 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했다는 그 성형수술. 그리고 제가 이 조사 인터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기괴스럽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빨리 감기한 거 아닙니다. 형사가 자리에서 나갈 때마다 눈을 엄청 비벼대. 그 일각에서는 이게 일부러 눈 빨갛게 하려고 슬퍼 보이게 하려고 그렇다는 네티즌들의 주장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 간지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형사가 앞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렇게 눈을 비비질 않거든요. 눈에 손도 안 대. 근데 나갈 때마다 왜 저러는 거지?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장면? 경찰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로버트, 누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야 할까? 그랬더니 그럼 살인마니까 평생 깜빵에서 썩어야지. 그리고 경찰이 누가 와이프를 죽였다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니까 글쎄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라고 말을 했대. 그래서 경찰들은 얘가 범인이다 라고 100% 확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 그리고 알리바이도 있어. 로버트를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조사받고 경찰서에서 나오는 로버트를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요. And I thought I saw far. I was going to actually walk up to her and joke, oh, what do you got, a drug raid going on here? 아니 경찰들이 당신 와이프가 죽은 걸 알고 나서도 아무런 감정을 비추지 않았다는데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뭐 마약에 연루된 거 아니야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총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는 기억이 안 난대. I don't know, because from that point on it's a major blur. And I hope they find the guy. Soon. 그래놓고 배고픈 건 생각이 났나 보지? 여러분 참고로 저게 자기 와이프가 죽은 지 하루도 안 됐어. 차 주차했잖아. 근데 차 열쇠를 경찰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갈 때 줘야 되는데 까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형사가 로버트한테 던져줘요. 열쇠를 딱 던져주는데 빗나가면서 이렇게 로버트 얼굴을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 피가 조금 나게 됩니다. 여기 피 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줬나 봐. 이렇게 찍고 있던 기자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마치 장구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왜 저럴까? 그걸 찍었던 기자가 자기가 너무 당황했대. 자기 기자 생활하면서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로버트는 카메라 나와서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뭐냐면 다 자기 얘기야. 경찰서 가서 인터뷰 뭐 어땠습니까? 조사 뭐 무슨 얘기 했어요? 어땠습니까? 물어보는데 보통은 그러면 뭐 조사에 잘 임했고요.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어땠냐는 그 질문에 뭐 밥도 잘 뭐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뭐 몇 시간이나 있고 뭐 화장실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얘기하니까 자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걸 보면서 영상에서만 봐도 그 주목받는 게 자기는 좋은 거야. Egotistical, classic narcissistic that believes the world revolves around him. 웃으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고 나는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보다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유만만하다. 어떻게 증거도 없지? 그 당시에 진짜로 교회에 있었어. 교회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그때 진짜 교회에 있었대.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보니까 자꾸 누구랑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애들 두고 교회 전화 써가지고 누구랑 되게 오랫동안 통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은 교회 전화를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당시 전화했던 상대가 누군지 추적을 시작합니다. 로버트가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이제 양육권은 내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페라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미쳤냐고. 그때까지도 로버트가 페라를 죽였을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막 맞서 싸웠어요. 다행히 그 페라가 죽기 전에 이혼 사유에 약간 뒤틀린 이런 욕망, 취향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경찰로부터 약간 뭔가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있다라는 이런 이유로 임시 양육권은 다행히 페라 부모님한테 가게 됩니다. 로버트에 대해서 심증은 있는데 체포를 할 수가 없었던 경찰은요. 로버트를 다 풀어주고 계속 뒷조사를 했어요. 로버트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변태 술집, 거시기 뽕짝집, 이상한 거 먹는 거 모임, 짐, 헬스장. 로버트는 이 바디빌딩 있죠. 몸 만드는데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실제로 하루 중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아까도 말했잖아. 공항 직원들도 항상 말하기를 지나가다가 뭐 유리문만 몸만 조금만 반사돼도 그냥 지나치질 못하더라면 자기 이렇게 셀프 체킹하고 실제로 헬스장에 로버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중에 이제 같이 운동을 자주 같이 하던 이제 마이크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경찰이 이 남자로부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요. 마이크가 하는 말이 베라가 진짜 살해당했다고 해서 정말 너무 놀랬다고. 이혼 얘기 나오고부터 저 여자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나 대신 베라 죽일 만한 사람 혹시 있냐고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는 저는 당연히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하 웃고 넘겼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무려 17명, 헬스장 다니는 17명의 남자들이 다들 저한테 자기가 돈 줄 테니까 혹시 자기 와이프 죽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대신 죽여줄 사람이 없는지, 뭐 아는 사람들 중에 깽단 멤버라든지 뭐 이런 사람 없는지 물어봤다는 거야. 17명한테. 근데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명에서 한 명. 왜냐? 로버트는 어쨌든 경찰이잖아, 직업이. 그러니까 다들 농담이라고 생각한 거지.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요, 로버트 얘기를 듣고 이거 얘 진심 아니야? 라고 느낀 게 엄청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내 와이프를 죽여주기만 하면 내가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지불할 생각이 있어. 한국 돈으로 130만 원, 260만 원 이 정도예요. 한 번에 주기는 좀 그렇고 내가 일부는 착수금으로 먼저 입금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와이프 생명보험 받으면 거기서 빼서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정확하게 금액을 얘기하고 자기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한 명이 이 자식 진심 아니야? 하고 약간 흠칫했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까? 라고 생각도 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면 다들 친구들이고 동료들이고 할 텐데 여기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도 다들 하하 웃고 넘기는데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나만 되게 이상한 상황에 처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고를 안 했대. 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경찰이 생명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이프 죽고 바로 다음날 경찰 조사 풀려나자마자 그 생명보험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보험금 언제 나오냐고 그런 거야. 근데 상담원이 죄송하지만 이거는 살인사건이라서 보험금을 바로 내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로버트가 엄청 막 화를 내면서 막 먼저 끊어버렸다고 메모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그 교회에서 전화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상대방의 번호가 추적이 됐어요. 메리라는 여자였어요. 지금까지 뭐 전혀 관련도 없고 경찰 수사망에 전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경찰이 당신 로버트랑 무슨 사이냐? 그날 전화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데 입을 안 여는 거야. 저 아는 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이 로버트가 바람피는 상대인가? 여자친구인가 했어. 근데 파보니까 메리라는 여자한테는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남자친구를 파봤어요. 파보니까 이제 조라고 막 사기 전과가 있고 이런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로버트랑 같은 헬스장에 다니는 짐 버디인 거야. 헬스장 같이 다니는 친구.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당신 남친이랑 로버트랑 무슨 사이냐 끝까지 말라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당신이 지금 여기서 말하든지 아니면 당신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기소 면제도 해줄 수 있다 이러면서 회유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메리가 입을 열기를 시작을 해요. 사실은 로버트가 제 남자친구 조를 고용했어요. 살인 청부업자로요. 제 남자친구 조만 연루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18살짜리 하워드라는 남자도 같이 고용이 됐대요. 그리고 사실 총을 쏜 건 그 18살짜리 남자애래, 하워드래. 그리고 조는 일 처리가 끝난 다음에 자기 차로 픽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야. 실제로 로버트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면 로버트는 그날 저녁 내내 교회 전화, 자기 삐삐를 이용해서 메리 그리고 페란의 집 근처 마트에서 공중전화를 쓰는 조, 하워드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페라가 총에 맞고 911 신고가 들어왔던 게 저녁 8시 6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8시 28분으로 이들의 연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버트가 애들 데리고 차 타고 페란의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 그 몇 달 전에도 이미 자기 남자친구를 고용한 적이 있대. 무슨 일로 고용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페라라는 여자 집에 침입해서 전기 충격기로 놀래켜주는 일로 고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아니 근데 이런 일을 다 알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I could have. 신고할 수도 있었죠.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상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알잖아요. 뭐 역겹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상관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미국은 살인 방조죄가 없냐고 하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메리는 딜이 있었잖아요.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면제되기로.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계속 집에 있었고 남친이 집에 무사히 일을 끝내고 돌아오기만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그 여자 죽었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확실해? 이랬더니 나 거기 있었으니까 죽은 거 확실히 봤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둘이는 그날 거시기 뽕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그 총을 조가 가지고 있었대 그날. 그 총을 그 집에다가 뒀는데 뽕짝을 하니까 그 총을 끼고 그 뽕짝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총의 정보를 메리가 다 적어놨다는 거야. 왜인지까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냥 뭔가 불이고 나중에 자기가 연루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보험처럼 적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못 믿어서일 수도 있고. 자, 이제 경찰은 조 그리고 총쏜 18살짜리 하워드를 찾는데 조는 무슨 식당 주차장에서 체포가 됐고 하워드는 어딨나 했더니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경찰서 구치소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은행 터리범으로 잡혀서. 근데 잡혔을 때 총을 갖고 있었거든? 그 총 경찰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총 시리얼 넘버랑 메리가 줬던 그 넘버랑 꼭 똑같은 거야. 그 페라를 죽일 때 썼던 총을 가지고 이번 또 은행 털러 갔다가 잡힌 거지. 추적을 하니까 누가 샀는지 구매자가 나오잖아요. 놀랍게도 총 구매한 사람 이름 로버트 프라타. 물론 이렇게 해서 잡혀서 되게 다행이기는 한데 죽일 사람은 고용하고 총은 지 이름으로 사가지고 아무튼 이제 빼박이 됐죠. 구치소 안에서 전화하는 거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가 그 구치소에 있는 동안 전화했던 그것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여자 사람 친구랑 이제 전화를 했어. 막 뭐 어떻게 됐냐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총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 총 뭐 조한테 받았어. 근데 그 총은 또 로버트라는 남자 거래.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그 사람 위해서 해줬는데 아직 돈도 못 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알고 보니까 둘은 그 와이프 페라를 죽이는 대가로 $1,000, 한국 돈 한 130만 원이에요. 플러스 중고 지프차를 받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돈 1,000불은 총쏜 하워드가 갖고 운전했던 조는 차 받기로 나눠서 갖기로 이렇게 했던 거야. 여러분 사람 목숨이 130만 원의 중고차로 그렇게 청부가 됐다고. 체포될 때 로버트 보여줄게. His handcuffs were awfully tight, and I didn't do it. 이 일이 일어난 게 어디죠, 여러분? 주가 텍사스잖아요. 텍사스 주는 사형이 있는 주예요.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로버트는 아내 페라를 살인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거기에 연루됐던 총 쐈던 하워드, 운전했던 조 역시도 사형 선고를 받아요. 셋 다 사형, 땅땅땅. 다행이다 하잖아. 13년 후 갑자기 이 재판 무효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연방 판사가 로버트 재판에서 이제 조랑 하워드의 자백은 재판에서 배제가 됐었어야 됐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재판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페라 가족들. 매일매일이 악몽 같았다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얘네들 다 사형 선고 받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13년이 지나서 재판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거야. 피해자 가족들. 애들은 어떡해요? 애들이 이제 그때 뭐 4살, 5살 이랬지 이제 다들 10대가 됐어. 로버트의 변호사는요, 다시 열린 재판에서 왜 헬스장에서 17명이나 되는 로버트의 친구들이 와이프를 죽이겠다고 대놓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 농담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을까요? 진짜 농담이었으니까요 하면서 로버트가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저 조랑 하워드라는 작자가 페라를 타겟으로 삼고 살해해가지고 누가 봐도 로버트가 의심받을 테니까 로버트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계획한 거라는 거야. 로버트 무슨 갑부야? 페라 무슨 갑부야? 둘이 무슨 재벌들이었냐고. 뭐 돈이 왔다 간 내역이 없지 않냐. 돈 못 받았잖아. 기억나요? 1,000불 있었잖아요. 1,000불. 본네트에. 그 돈 결국 못 전달해줬잖아. 근데 일단 왔다 간 내역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지 않냐. 로버트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차에서 발견됐던 130만 원 그리고 현금과 같이 발견된 연락처 수첩이 있었는데 그 안에 메리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페라가 살해당하던 날 그 통화 내역 시간들이 일련의 보고가 왔다 갔다 하듯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졌고요. 편집증, 망상증,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등의 정신 감정들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로버트를 유리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로버트에게 와이프를 죽인 혐의로 다시 유죄 판결을 내리고요. 근데 이제 유죄 판결은 됐는데 이제 또 다시 사형 선고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이걸로 이제 갈리게 된 거예요. 막내딸이 4살이었는데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18살이 됐어요. 근데 엠버가 너무너무 아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항상 큰 거야. 그래서 재판장한테 제발 저 사람 풀어주지 말라고, 자기 친아빠를 제발 다시 사형 선고 내려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호소를 하기까지도 했대요. 자, 그렇게 결국 다시 한번 로버트는 2번째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참고로 아이들은 아빠를 그럼 만나러 갔냐? 딱 한 번 갔대. 모든 아이들이 다 18살이 넘었을 때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교도소에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아빠를 만나게 해줬어. 아이들이 아빠한테 했던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아빠 왜 그랬어요? 그렇게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한 일 아니라고 그렇게 결백을 호소하던 로버트가 아이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대요. 자, 2023년 1월 올해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로버트는 65세의 나이로 텍사스에서 2023년 첫 번째 사형 집행이 내려진 사형수가 되었어요. 이거는 사형 집행 전 로버트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페라를 처음 봤을 땐 신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와이프상은 아니었는데 뭐 신이 이 여자랑 결혼하길 원하시는가 보다 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어느 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몰몬 교회에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몰몬 교회에서 몰몬 경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게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정보와 일치하는 거예요. 끝까지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약물 주입하는 걸로 사망을 했는데 다른 2명의 살인 청부업자도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있고 이런 가족들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페라의 죽음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셨대요. 항상 너무너무 매일매일 힘들어하셨대. 살아생전에 아버지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손주들 없으면 자기는 그냥 자기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그냥 죽었을 거라고. And someday when I die, I'm going to meet you in heaven. Now that's a lot of torture. That's a hell of a lot of torture. 그러니까 애들 양육권을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져갔잖아. 그래서 원래 아빠 성에서 애들 성도 할머니 할아버지 성을 다 바꿨어. 그리고 사랑 듬뿍 받으면서 이제는 다 컸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막 이기고 온다든지 막 이럴 때마다 딸 생각을 하면서 딸아 이거 봐. 네 아들이다, 네 딸이다, 네가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견뎌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소셜워커, 이 사건이 있고 자기들 가족들을 도와줬던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얘 사형 집행한 거 내가 못 보고 죽지만 나 대신에 꼭 가서 걔 죽는 거 봐다오 해서 그 직원분이 실제로 이 사형 집행되던 날 사형 집행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요. 마지막 말 보통 다들 하고 가거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천장만 보고 아멘 하고 그냥 갔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막내 애기가 그때 당시에 4살이었다고 했잖아요. 엠버였거든요, 막내딸이. 그러니까 엠버는 너무 어리니까 죽음에 대한 뭐 컨셉도 없고 그냥 뭐 살인이라는 거에 대한 뭐 이런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 남자애들은 그래도 나이가 좀 더 있으니까 말을 안 했대. 엄마가 그렇게 살해가 되고 아빠가 막 조사받고 있다, 체포된다 어쩐다 할 때 말 한마디도 안 했대. 근데 엠버가 제일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맨날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마 언제 오냐고, 엄마 보고 싶다고, 막 밤에 갑자기 막 자다가도 깨어나서 막 엉엉 울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헬프 막 도와달라고, 너무 나 엄마 보고 싶다고, 박스 열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박스가 엄마 그 묻힐 때 관에 들어가서 묻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 열어달라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bad guy, 나쁜 사람이 우리 엄마 머리에 총 쐈다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어. 우리 엄마가 나쁜 놈한테 총 맞았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대. 근데 그 나쁜 놈이 아빠였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가 나중에 범인인 거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남자애들은 좀 더 컸으니까 알았지. 근데 아무튼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게 무려 21명이야. 17명의 그 헬스장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 거기다가 그 메리 남자친구 조, 그 18살짜리 남자의 하워드, 거기다가 로버트까지 21명이라고. 물론 21명 중에 로버트 지만 멈췄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로버트 빼고서라도 20명이 알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를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다녔다고. 근데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했으면 뭐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실제로 그 17명 중에 한 명이 그 재판할 때 그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왜 신고 안 했냐고 했을 때 메리랑 똑같은 말을 했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했대. 미국판 공포의 집 이야기 했을 때도 막 애들이 막 도망 나오고 막 구해달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에휴 별일 아니겠지. 내가 괜히 남의 집 여기에 참견해가지고 괜히 나만 난처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무시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난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안타까웠어. 물론 제일 잘못은 로버트이지만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뭔가 봤다면, 뭔가 목격했거나 뭔가 이상한 걸 들었다면은 꼭 신고하라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어. 너무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들 그러더라고. 범죄 심리학자도 뭐 경찰들도 보면 그냥 그 로버트의 머릿속 상태가 너네 나 못 잡아. 내가 니네보다 똑똑한데. 자신만만. 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오늘 미국 사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